지난 시간 태평양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 극심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본군. 하지만 일본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소한 반격은 있었습니다만 미군은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북쪽 지역까지도 점령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지요. 그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사히 상륙한 미국이 이거 만우절 거짓말 아닙니까? 할 정도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진격하는 미군 앞에 일본군이 나타나는데요. 박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키나와 이 일본군들은 남부 쪽에 많이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해병대가 이거 거짓말 아니냐 할 때 육군은 벌써 전투에 돌입합니다. 이 오키나와가 남섬에 동서로 가라는 담장처럼 생긴 두 개의 능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가카즈 능선이란데요. 여기가 일본군이 설정한 제일 방어선이었습니다. 오키나와도 막 험한 절벽 산이 있는 곳이 있고 이 무슨 골프장처럼 이렇게 능선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전쟁을 하면요, 험한 곳에 있으면 공격하는 사람도 숨을 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완만하고 별로 안 높아 보이고 이게 사실 더 죽음의 곳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투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잘하나 봐요. 그래서 지형이 뭐 괜찮네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이게 어디 총알 날라오는데 피할 데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몸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육군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있으니까 북쪽에 있던 해병대에게 합류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4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해병대가 조금씩 이제 육군 전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육군 3개 사단이 24군단이었고 해병이 3상륙군단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동시에 밀자. 피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서로 때리고 동시에 민다. 그래서 함포, 포병, 공군을 모두 동원한 어마어마한 포격. 이게 폭이 지금 20km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를 3개 사단이 그냥 민다. 이런 어마무시한 작전을 씁니다. 이건 군인들의 파도죠. 네, 근데 이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30m당 야포 한 문이 배정이 됐대요. 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포 하나가 30m에다 때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격을 며칠 동안 퍼붓고 3개 사단이 동시에 진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곳에는 셔먼 전차부대까지 투입합니다. 이게 진짜 진지구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쏟아붓는데도 일본군은 버티면서 방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섬 남부에서 전투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익숙한 자들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일본군은 뻔히 알고 있었고요. 일본군이 어떻게 방어할지도 미군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군은 진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뭐 철근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등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고요. 반면에 미군은 자신들의 특기인 화력을 동원했습니다. 즉 사단 화력이 필요하면 군단 화력을 부르고 대대 화력이 필요하면 연대 화력을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의 화력이 만약에 10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을 넣는 그런 방식을 쓴 거죠. 이로 인해서 미군은 오키나와 전투를 강철의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은 테츠노 아메, 즉 강철의 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비처럼 포탄이 떨어지는 거죠. 전투의 방어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살짝 살펴보면요. 북쪽에 푸테마에서 쿠바 라인부터 일본군의 주력 방어선인 나하와 슈리를 연결하는 요나바루선, 그러니까 즉 슈리선 앞까지 3개의 강력한 방어선이 점층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공격의 추진력을 둔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일본군은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전술 중에 하나를 쓰는데요. 역병사 방어 전술이라는 겁니다. 즉 공격하는 부대가 전면에서 온다고 하면 고지가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럼 보통 고지 위나 아니면은 전면부 쪽에서 병력들이 배치돼서 적을 맞서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본군은 고지 역사면, 고지 뒤쪽에 은엄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미군의 화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앞쪽 전면으로 가면 포격에 맞아서 많은 수의 병력과 장비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군이 고지 쪽으로 근접했을 때 역사면에서 기습 공격을 미군한테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강력한 화력 지원이 쓸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군과 일본군이 지금 혼전이 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소화기로 자신들의 소총과 이 휴대 무기로 결단을 해야 되니까 일본군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런 거는 혼이 있는 우리가 좀 낫지 않겠어라는 엉겨붙으면 우리가 강해.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근접 전투는 우리가 잘해 이런 좀 믿음 같은 게 있었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무시무시하다,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군은 점령해서 우리가 여길 공군기지 삼고 본토를 공격하자라는 마인드가 있었지만 지금의 일본군 병사들은 모르겠지만 지휘관들의 마인드는 미군의 병력을 깎아내면 얘네들이 지칠 거야. 그러면 우리 본토에서 방어하는 우리 천황폐하를 이 일본 대본영을 우리가 협상하는데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항상 이런 거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감정선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소모전을 한다. 그러려면은 당시 미국하고 일본하고 물량이나 병력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많냐고요. 미국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소모전 하려면 1대1로 죽으면 안 돼요. 안 그렇죠. 되죠. 한 1대3으로 죽어야지. 네. 근데 우리는 동굴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쟤들 한 3명 죽일 것이다. 필리핀 전투에서 미군하고 일본군 전사비가 10대 1이에요. 맨날 만세 돌고 가니까. 그래서 이오지마에서 또는 펠라리오에서 그 동굴 진지했거든요. 그래서 미군 희생이 막대했다고 하는데 병력 손실비가 1대 1이에요. 네. 결국 소모전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미군이 좀 많이 죽은 건 맞지만 소모전은 아닌 거예요. 1대1로 싸워도 일본이 진다고요. 오키나와에서도 1대1 이하예요. 그런데 얘들은 소모전에 뭔가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일본군을 더 잔인하게 소모시킨 거예요. 섬 동편에 1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남하하던 미 제96 보병사단은 선인장 능선에서 혈전을 벌이게 되고요. 미 7사단은 섬 서쪽에서 남하를 하면서 피나클 고지에서 또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동착을 하게 됩니다. 미군은 4월 8일 이 방어 진지를 가까스로 돌파를 하고 점령을 했지만 무려 1,500여 명의 전상자가 발생을 하게 돼요. 방어하던 일본군에는 4,500여 명의 전상자와 소수의 포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키나와 전투의 서막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전상자 보면 1대3 정도가 되는 지금 방어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지금 생각이 들긴 할 거예요. 그렇죠. 미군의 손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4월 15일 미군은 사이판에서 1,200여 명의 보충 병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00여 명이면은 좀 많은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군이 손실한 병력의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이었어요. 그런데 미군은 보충 병력을 받을 수나 있었죠. 일본은 그렇죠. 보충 병력을 받은 적이 전 기간 동안 없습니다. 지금 완전 섬 봉쇄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가 먼저 소모되냐? 일본군이 먼저 소모가 되는 거죠. 미군도 4월 24일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했고요. 하지만 정교하고 상호 지원적으로 잘 배치된 일본군의 방어 지점을 무력화하거나 점령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미군은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우회하거나, 두 번째는 파괴하거나, 세 번째는 통제하거나, 네 번째는 봉쇄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를 썼어야 됩니다.
카카주 능선을 공략하기 위해서 미군이 3개 사단을 투입했다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방어만 하던 일본이 또 자신들의 특기를 벌이잖아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반자이. 그렇죠. 그래서 4월 12일 야암을 틈타서 준비 포격과 함께 미군의 전 전선에 걸쳐서 야간 공격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미군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 방어만 계속하던 일본군이 갑자기 호안에서 나와서 공격을 했기 때문이고, 또 그날이 시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껴 있어서. 그래서 당황하던 미군이 함포 지원을 받아서 조명탄과 포탄으로 일본군의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1,600여 명의 일본군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포로는 6명 정도인가 잡혔습니다. 뭐 그냥 쓸려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1,600여 명이 전사할 정도의 전투라면 포로가 더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들은 항복할 마음이 없다는 걸 여기서 증거적으로 보여줬다고 보면 되고요. 자, 현재 일본군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미군은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죠. 미군의 전진 속도는 좌절하리만큼 느렸습니다. 그만큼 일본군의 방어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었고 네. 치열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일선에서 방어를 하던 일본군 62사단은 그 치열한 전투와 방어전을 전개하면서 전투력이 절반 이하로 손실이 됩니다. 우시지마는 4월 23일 마에다 선으로 병력들을 후퇴시켜서 방어선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마에다 마에다 고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사실은 핵소 고지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그 전투에서 총을 안 든 미군 영웅이 탄생을 했어요. 위생병인데 자신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은 쏘지 않고 대신에 동료들을 구하면서 조국에 헌신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진짜 전투에서 보여준 사람인데요. 동료를 무려 70명 이상을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도스 상병이 의회 명예 훈장의 서운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총을 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의무병이 되겠다. 그래서 총을 아예 들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달려서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들쳐업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달려와서 또 쓰러져 있는 병사를 들쳐업고 돌아오고, 이게 실제 이 전투에서 벌어졌던 맞습니다. 사건이죠. 예.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잘 보여줬지만 실제 전투는 정말 치열했나 봐요. 4월 30일 77사단이 마에다 고지에 대한 재공격을 시작을 하자 일본군이 1000여 발의 각종 포탄으로 그들을 환영합니다. 중앙의 77사단이 조금 성과를 냈는데 좌우익이 올라줘야 되죠, 그럴 땐. 근데 해병 1사단과 7사단이 그다지 성과가 없었어요. 예, 미군은 전투를 통해서 동굴 전투에 맞는 전술을 만들어냈는데요. 참전한 일부 미군들의 수기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들으면 마치 중세에 공성전을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굴이나 자연진지, 잘 위장된 자연진지를 파괴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면적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해야 되는 진지가 있는 곳에 면적을 정해놓고 포병을 동원해서 대규모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져놓는 거죠. 그 뒤에 포병과 전차, 화염방사기, 포탄을 조합해서 하나하나 동굴 진지를 수색해서 무력화해야 되는 겁니다. 5월 초까지 아주 느리지만 미군도 조금씩 일본군의 방어선을 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마에다 능선이 가카즈 능선보다 더 험해가지고 큰 전투, 희생이 큰 전투가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핵소고지뿐 아니라 하프문 고지, 슈바로프 언덕 여러 가지 얘기들 있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뒤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시 해병대는 펠레리오나 이오지마에서 좀 싸워봐. 특히 해병 1사단 같으면 펠레리오에서 싸워봤거든요. 이오지마에는 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참병들이 적응이 좀 된 거예요. 근데 일본군의 하여간 병이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전 한다고 그래 놓고는 밤에 동굴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 애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밤만 되면 기어 나올까? 그리고는 공격해 오는데 이제 거꾸로 얘들이 고지로 올라오니까 조준사격이고 박격포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또 나와. 그럼 다음날 아예 기다리고 있어. 분명 오늘 또 온다.
그 해병대 속에 보니까 쟤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 어디로 향해 뛰는 거냐. 근데 중간에 또 포기도 안 해요, 얘들이.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애까지 다 사살당하고 이런 식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전쟁터를 가본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전투가 빨리 진행되고 승패가 정해지면 다행인데 네. 계속 전투는 하고 나의 자원은 떨어지는 상황이면은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나와가지고 돌격을 한 건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인 미군에 의한 자살을 하려고 나온 병력일 가능성이 더 커요. 내가 목숨을 끊긴 그렇고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는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끝내자라고 자신이 계획해서 돌격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느리긴 해도 일본군의 방어선이 점점점 갉아먹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도 미군이지만 일본군의 손실도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쯤 되니까 지난 시간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본군의 그 지휘부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을 못 고친다니까. 이상하게 모든 게 그래. 처음에는 A가 옳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돼요. 그럼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여기다 B를 더하면 더 맛있겠다. 아, 요리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분명히 이 음식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넣으면 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현 상태가 맛있다니까요. 더 더 맛있어지겠고. 아닌데. 그래서 완전 망친 경우 여러 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병이 도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 이 마에다 능선과 가카즈 능선이라는 두 개의 방어선을 지켰던 건 62사단 하나가 지켰어요. 뒤에는 싱싱한 예비 병력이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카즈에 있던 병력을 마에다로 뺐는데 이때도 미군은 얘들이 후퇴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일본군답지 않다. 그래서 아주 희생도 없이 빠집니다. 그러자 이제 조 이사무가 이때 때가 됐다. 뒤에 있던 싱싱한 병력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하나쯤 이렇게 없애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시지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우리의 본문은 소모전이다라고 나가는데 갑자기 모든 사단장, 여단장이 이사무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이거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이제 공격으로 적을 일거에 섬멸합시다. 반자이병. 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이렇게 돼서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전멸시켜서 우리가 승리한다 개념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보면 더 틀린 말이지만 오히려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라도 하죠. 네. 우리는 소모시키는 건데 수비보다는 공격이 더 소모시킬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 지금 나가서 적을 섬멸해서 소모시키자라고 공격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에다까지만 해도 미군 희생이 상당히 컸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 아니야? 이거 효과 있네. 계속 이렇게 계속하면은 가보자. 3대1 정도의 소모전이 되겠네.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면은 한 10배는 더 죽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돼서 이제 공격 계획을 하는데 사단장, 여단장들까지도 이상우 편을 드니까 우시지마 그 참모장 한 명, 대령 참모장 한 명만 이 사령관 편을 듣고 다 저쪽 말을 들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우시지마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 일인데요. 자, 그럼 반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처음에는 반대하던 우시지마가 설득을 당해서 그럼 해볼 만하다라고 공격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가 조금 황당해요. 미 24군을 무력화하고 미 해군에 협공을 가해서 미 해군도 무력화하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도 불가능한, 거의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죠. 일단 목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누구나 뭐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에 어떤 것까지 포함됐냐 하면 역상륙 작전과 함께 이 함대에 대한 가미가제 공격을 개시하고 그 사이에 보병들이 총 공세를 한다. 야, 오키나와 앞바다에 떠 있는 함대도 공격하겠다고요? 그동안 한이 많았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포탄에 맞고 함포 사격을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항공 세력을 잘 규합해서
복합적인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어요. 5월 3일과 4일 사이에 7척의 미군 해군 함정이 침몰하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5월 4일 일본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동서해안으로 미군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상륙작전이 실시가 돼요. 전면으로는 전차까지 동원해서 돌격을 합니다. 공격 임무를 맡은 연대가 미군 7사단과 77사단을 공격을 하고요. 마에다 능선의 주요 진지를 점령을 하면 후속 연대가 공격을 계속해서 전과를 확대를 하는 거죠. 44여단은 해병 1사단과 보병 4단 사이로 파고들어서 해병 1사단을 고립시킨다라는 게 그들의 공격 계획이었습니다. 가끔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 작전을 보면 너무 화려하다기보다는 너무 정교하고 너무 복잡하고 좋게 말하면 모든 거를 다 이루려는 작전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약할 때나 되지. 비슷하거나 나보다 강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또 그 쾌감이 무슨 중독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보다 센 애를 훨씬 어렵게. 근데 그 정말 유명한 전술가들은 항상 집중하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235의 작전은 그 한국 전쟁 때 미군이 했던 가장 화려한 작전들보다도 더 화려한 스타일이에요. 이거를 무슨 상륙 작전하고 바다 공격하고 육지에서는 뚫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뚫은 다음에는 뒤로 돌아가서 부대와 부대 사이를 고립시키면 후속 연대가 공격해서 망치와 모루로 끝낸다. 특히 이들이 제일 싫어했던 건 역시 미국 해병대였는데 해병대는 아예 선멸한다고. 상륙부대가 해변으로 상륙하면서 주위를 끌면 육구가 해병대 사이로 공격부대가 들어가는데 얘네는 들어가서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해병대하고 육군을 끊는다. 그럼 2차 부대가 공격해서 밀어서 해병대를 망치와 모루로 민다. 뭐 이런 미 해병대는 와 절로 간다 하고 막 관심이 막 절로 쏠리는군요. 그럼 그때 저쪽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는 이 상륙부대는 신경도 못 쓰고 막 그리고 막 포위되고 그런 상태로 뒤를 당하고. 네, 근데 이때 참전했던 분 그 수기가 있는데 밤에 좁잖아요 여기. 네. 저쪽에서 포탄 소리가 나니까 설마 상륙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도 하기 힘든 걸 쟤들이 해? 괜찮아. 저기 다 막을 거야.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일본군 포탄이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주위를 끌고 일로 오려고 하는구나. 작전이구나. 사병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945년) 미군은 일본 본토로 가는 마지막 요충지인 오키나와를 공격한다. 일본군은 화력이 강력한 미군에 맞서 진지를 구축하고 특히 섬 남부에서 완강히 저항한다. 하지만 미군의 집요한 공격과 강력한 화력으로 인해 일본군 진지는 하나둘씩 파괴되고 결국 방어만 하던 일본군은 미군에 큰 피해를 주고자 반격 작전을 결심하게 된다. 결국 이 공격이 오키나와 전역에서 완전히 그 분기점을 형성해 버립니다. 일개 사단 주력이긴 했지만 얘들이 거의 상당한 미군을 소모시키고 있었는데 이 3일 정도의 공세로 돼서 상륙부대는 거의 전멸했고 주위를 끌고 일본군이 포격을 때리고 돌격하자 그랬는데 미군 포격이 훨씬 센 거예요. 그러니까 포격 때리고 돌격하려고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미국이 5배 이상의 포격으로 쓸어버립니다. 결국 순식간에 병력 15%를 손실하게 되고 지금껏 맹활약을 하던 포병이 반으로 감소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일본군이 왜 이렇게 정교한 전투, 그러니까 복잡한 전투를 좋아하냐면 당시 일본군은 통신 능력이 극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서 주는 거야. 근데 상대방 애들은 통신 능력이 세계 최고의 능력이라고. 네. 그 생각을 안 하고 지들이 시간표 짜서 이렇게 하니까 통신으로 하는 애하고 이길 수 감으로 없죠. 하는 애하고는 이게 안 먹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적인 공격이 돼서 자기네 병력을 갖다 바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조 이사무가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패배는 시간 문제다. 근데 우시지마가 들었으면 정말 열받을 소리지. 열받을 소리죠. 패배를 각오하고 소모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네가 사고 쳐놓고는 이제 내 작전이 실패했으니 우리는 패배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말 패주고 싶었겠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쯤 되면 이게 유럽 쪽 마인드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이 정도 되면 패배는 확실한 거고 그리고 부하들의 희생도 좀 컸는데 항복을 하면 부하들도 살릴 수 있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또 이쪽이. 네, 그러니까 우시지마가 전술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서 적을 더 많이 죽이느냐의 방법의 차이였던 것이지 무슨 병사들이 뭐 이렇게 애꿎은 희생을 하니까 뭐 이런 거는 절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일본군은 좀 방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또 처절한 전투가 이뤄진다면서요? 마에다 능선에 접근하게 되면서 미군이 도저히 이제 육군 병력 갖고는 안 되니까 편제를 바꿉니다. 서쪽은 해병대가, 동쪽은 육군이 맞는 식으로 나누게 되죠. 이것도 사연도 있었는데 해병대 보고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병대가 우리가 왜 니네 육군 밑에 들어가냐, 그건 못한다. 밑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눠줘라. 그럼 니네가 다 해. 그래서 서로 반쪽씩 나눠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최종 마에다 능선의 끝이 슈리예요. 그 슈리성이라는 데인데 이 슈리성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먼 데서 보면은 탁 무슨 드라큘라 성처럼 이렇게 딱 뭐고 언덕 위에 탁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돌담처럼 그게 맞아요, 탄탄한 맞아요. 벽이라서 이게 와 이 벽이 뚫릴까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병사들이 보면서 저기 가면 죽겠구나 하면서 매일 밤 쳐다보면서 저기를 언제 가냐 그랬는데 정말 6탄으로 조금씩 가서 5월 21일에 슈리를 포위했고 그리고 여기 강이 하나 흘러요. 아지아강이라고. 그래서 강을 서쪽 끝에서 강을 건너서 강 양쪽에서 공격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또 슈가로프 고지, 하프문 고지라고 있었는데 이 고지를 또 나눠서 점령하고 그러니까 악정 도투 끝에 이제 슈리로 가던데 아까 핵소고지 얘기도 하셨지만 모든 오키나와 전투의 최대의 혈전장이었습니다. 사실 대규모 전투는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는 그냥 정말 악귀들이 달라붙는 그런 느낌의 전투가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대규모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전선에 걸쳐서 일본군 방어선이 워낙에 촘촘하니까 뭐 한 1m, 2m 가면서도 계속 전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군도 처절한 전투를 계속 벌이면서 슈리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요나바루 고지라고 161 고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혈전을 벌이고 겨우겨우 고지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고지를 점령을 해도 일본군 포병에게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일본군 포사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령을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지 위에 오래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고지를 점령했는데 이제 문제는 일본군 하나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복병이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우기입니다. 날씨. 오키나와의 우기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중호우를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 네. 그 정도의 폭우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병사들이 잘 곳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전투하는 병력들이 교대가 안 된 병력들은 뭐 4일, 5일씩 계속 전투를 하면서 밤에 몇 시간 정도 땅에서 그냥 잔 겁니다. 뭐 판초이 같은 거나 덮고. 그런데 비 오기 전엔 그나마 잘 수 있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병력들의 피로도는 계속 쌓여가고 장비들이 제대로 기동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의 방어도 있는 데다가 우기까지 겹쳐서 미군의 진격 속도는 더 늦어집니다. 오키나와 전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오키나와 이제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흙탕 속에서 근데 이게 특히 진흙탕 전투가 보급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이게 또 고지 전투니까 차량도 못 와요. 그건 도로도 안 좋거든요. 그럼 손으로 날라야 되는데 총탄, 뭐 탄약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탄약 상자가 예를 들면 소총탄용 손잡이가 있대요, 박스에. 근데 어떤 거는 손잡이를 안 달아놓은 박스가 있대. 그러면서 아마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 중에서 욕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손잡이 안단 안단. 상자 만든 갸. 걔 누구야? 손잡이 없는 상자. 그 아, 누구야? 캬.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실제로 전쟁해 보면 그런 사소한 거 하나, 정말 맞아요. 요거 하나 어떻게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렇죠. 사람들은 총 쏘는 것만 생각하는데 총알 가져오는데 더 많은 병력이 들어가고 더 많은 고통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미군이 계속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슈리성을 압박을 하는데요. 드디어 5월 26일 우시지마는 슈리를 포기하고 남부 최후의 방어선으로 후퇴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미군들도 슈리성을 일본군이 이렇게 비울 거다라는 생각조차 못했대요. 그런데 일본군은 슈리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방어선을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승부를 보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반격에 나선 일본 군이지만 역시나 이 미군의 강한 화력 앞에서 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키나와 전투가 슬프게도 이 민간인 피해가 많았던 전투 중에 또 하나인 거잖아요. 미군이 일본 본토로 들어간 게 사실 제일 먼저는 이오지마 섬인데 거긴 무인도나 다름없었던 곳이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오키나와였죠. 그런데 민간인들도 이 미군이 오면 우리를 다 죽인다. 그리고 일본은 또 이제 포로가 되는 건 옛날에는 군국주의적인 사고에는 포로가 되는 거는 처형, 사형할 만한 중죄다 그러니까 사형당하는 게 무서워서 항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쁜 거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간인도 죽기까지 한 거야 된다. 뭐 하여간 별별일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끔찍하게 벌어지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거의 7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오키나와인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그 본토인들에 대한 미움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민간인들이 그렇게 안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세뇌를 울고 시켰대요. 그러니까요. 미군들 들어오면 너희들 다 죽인다, 다 고문한다, 아주 괴물들이다 막 이랬는데 그게 세뇌가 얼마나 심한지 어떤 경우는 주민들을 미군이 와서 이제 트럭에 태워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도 안 나가요. 왜 안 죽이고 태워가지? 혹시 의심에 데려가서 어디다 넣는 거 아닌가? 이래서 눈으로 보고도 안 나온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세뇌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전인데 문제는 심리전을 적군한테 해야 되잖아요. 자국민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 미군한테 항복하지 말아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당시 일본군의 명칭이 황군이었어요. 황제를 위한 군대잖아요.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소모품입니다. 즉 국민들은 황제를 지키는 데 쓰여야 되는 도구지 군대인 우리가 지켜줘야 될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오키나와 전투 최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남부 전선에서도 미군이 일본의 방어선 돌파하는 상황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마분이라는 곳은 마을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제 해안 절벽이고 남쪽이 거기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하나씩 소탕되는 거죠. 이제는 조직적인 저항이 아니라 하나씩 소탕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6월 18일에 버크너 중장이 전방 시찰 중에 폭격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 전선에서 죽은 최고의 장군 중에 한 명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미군 최고위급 장군입니다. 네. 그리고 6월 22일에 우시지마와 이사무가 이제 그 동굴에서 이제 할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있는데 이 갱도가 지하 수직으로 6m를 파고 들어가서 아래쪽에 폭 1.8m 정도를 이렇게 길게 팠대요. 여기서 버티고 있었는데 우시지마는 병사들은 할복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군이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입구가 이제 공격을 받아 폭파가 됩니다. 그런데 미군도 이게 보니까 들어오기 싫잖아요. 이게 사령실인 것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깊으니까 그냥 입구만 폭파하고 들여다보고 들어가 마라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서는 최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앞서 짧게 말씀을 좀 하셨지만 오키나와 전투는 가미카제 공격이 많이 일어났던 전투로도 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예. 1945년 4월 1일, 그러니까 오키나와 상륙 작전이 시작된 그 당일부터 6월까지 오키나와 전역에서는 다양한 전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하신 가미카제 그리고 해상 특공 등의 작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가미카제 공격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물량적으로 미군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미카제 공격을 성공을 한다고 해서 그 큰 규모의 미군의 뭐 새끼손톱만큼의 흠집 정도가 날 뿐이었어요. 네. 그런데 효과는 다른 쪽에서 좀 났어요. 심리적인 데에서 났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공격하는 적과 맞서야 되는 현장에 있는 미군 병사들한테는 가미카제 공격 및 이상한 공격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런 공격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가미카제 공격이라고 하면 그냥 가미카제 편대가 와서 공격을 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 후반부에 가면 일본도 상당히 복합적인 공격을 썼습니다. 내격기나 극강하기 같은 그 함재기들이 통상적인 공격을 하고 그 와중에 또 가미카제가 끼어서 복합 공격을 실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가미카제 공격을 했냐? 오키나와 전역에서 2,000회 정도 가미카제 공격이 실시됐고, 그래서 결과는 약 10여 척이 넘는 미군 함정을 손실을 시켰죠. 근데 10여 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상륙정 비슷한 작은 배들이었지 뭐 거대한 타격을 입히거나 하는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 해군 입장에서 가미카제 공격 때문에 우리가 작전을 지속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할복하기 전에 조 이사무가 우시지만한테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과 같은 사과는 아니고 그냥 알아듣게 그동안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뭐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의 무리한 요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오키나와 전투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본토 상륙을 준비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본토 상륙 대신에 핵을 투하하게 되죠. 결국 핵을 투하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 이오지마, 특히 이오지마보다 오키나와가 컸어요. 네. 본토에 들어가면 민간인들이 이렇게 저항할 거 아니냐. 7만 5천 명이 죽었는데 항복해서 살아난 사람은 4천 명도 안 돼요, 민간인이.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대살육전을 전개해요. 여학생도 죽이고 아이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핵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미군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군 전사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3만 명 정도 됐어요. 4만 명이잖아요. 네. 지상군 병력이 18만여 명이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4명 중에 1명은 죽거나 다쳤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아직 본토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본토에 가면 어떻게 될지 계산이 뻔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추가 병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전쟁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마지막으로 이 상륙 작전을 펼쳤던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오키나와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키나와 전투의 교훈은 뭐 이야기한 중에 다 나왔던 것 네.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오키나와라는 곳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정말 타이완과 일본과 한국, 중국에 연결되는 태평양의 교차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 지정학적 위치는 지금도 안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금까지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도 일본 영토 내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거 철수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오히려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오키나와 기지를 확대하고 더 수많은 특혜를 베풀겠다.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전쟁이 났던 곳에서는 또 난다. 그 갈등이 터졌던 관계는 언젠가는 또 터진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오키나와가 이제 무슨 평화의 섬, 군대가 없는 섬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의 최대 비극은 사실은 전투를 벌인 양군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죠. 자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본 자료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양군의 손실을 다 봐도 민간인 손실이 더 커요. 그래서 군대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나 정권을 위해서 있으면 안 돼요.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죠. 걱정이 되는 거는 일본은 패망을 했는데 그런 신적인 존재를 지키고 지금도 신봉하는 군대가 우리 주변에 하나 있죠. 네,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키나와의 일이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지만 전쟁이 나면 우리한테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뼈에 새겨 넣어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그래서 반복되지 않을 것이야. 그 사람이 반복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 오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